자, 이번 시간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법은 볼 텐데요. 이 주임법은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뭐 경매니 뭐니 이런 얘기 할 때도 예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우리 계약법 앞쪽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그런 게 있었죠.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이 계약법 할 때 이제 동시행 형평권에서 논의가 됐던 주제가 되게 됩니다. 어찌됐든 기본적인 틀이고요. 주임법 얘기를 하려면 임차권 얘기부터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의 개념부터 먼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주연 지문 위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다. 등기가 있어야지 전세권은 성립하게 된다.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갑에 대해서도 을이 전세권 주장할 수 있고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도 어떻다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등기 있어야 성립하고요. 두 번째,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도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본 틀. 임차권 얘기를 가볼까요?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차권은요, 등기 없어도 어떻다 성립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사람의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에 대한 합의만 있어도 어떻다 임차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갑 소유의 부동산이 병한테 이전되게 되면 을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는 어떻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예요. 물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되는 개념이었었고 등기를 통해 성립하기 때문에 외부에 이 사람의 존재가 공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물권자는 소유자가 바뀌어도 바뀐 소유자에게 전세권 주장할 수 있지만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임차권이라고 하는 거, 이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다 임차권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게 있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임차권 등기를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때는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이 돼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변일한 소유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차권은 등기가 없어도 성립이 되지만은 만약에 등기가 있게 되면은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에 관한 부분 이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자, 지금 임차권 등기가 돼 있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경매가 진행됐을 때 당연히 등기부의 권리가 공시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당연히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은 집주인이 자 보통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에서 임대인,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임차인은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고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소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주민등록만 이전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안 하더라도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처럼 대항력이 인정이 되고 게다가 경매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이 바로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목적이 두 가지라고요. 하나가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 임차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주민등록만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대항력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오게 되면은 자 이때는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이 해석을 해서 바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대항력,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소위 주택임대차 보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했던 주택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전세권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한번 하게 되면요,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할지라도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다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이 대항력 또는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갖추게 되면은 얘는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면서 바로 효력 존속 요건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주민등록을 딴 데로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잃어버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자, 임대차 기간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았을 때 임차인이 주민등록 옮길 필요가 있을 때 옮겼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어떻다? 경매가 혹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때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야, 등기소에서 연락을 합니다. 임차권 등기해줘 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설령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게 된다. 해서 3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주임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만 이전하면은 바로 대항력을 인정을 해서 바뀐 집주인에 대해서도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두 번째 단계에서 바로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특징을 갖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그 얘기죠. 바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똑같이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 옮겨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 제도까지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3가지가 사실 중심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법과는 무관하게 시험이 하도 시험 범주가 넓고 이 파트에서는 주임법에서는 1년에 한 문제 구성을 보통 하기 때문에 이게 복불복입니다. 복불복이라는 게 뭐냐면 어쩔 때는 극단적으로 쉽게 내고 어쩔 때는 극단적으로 어렵게 내요. 근데 이게 문제 구성할 때 보통 이제 이 주임법, 상임법 문제는 이게 39번, 40번 나오거든. 그래서 가끔씩은 유체 극친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40번까지 못 오니까 못 풀고 찍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보십시다. 자, 주임법의 첫 번째 출제 포인트, 적용 범주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임법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느냐. 다 적용합니다. 안 되는 거 딱 하나 있죠.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 이때는 주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일시 사용을 한 주택임대차가 어떤 거겠어요? 자, 지방에 사는 아이가 수도권에 있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서를 내는데 일주일 쓴다 하십시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때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해서 또는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니 우선 변제권이 이런 조항들은 다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는 우리 민법상 임대차 할 때요. 저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이런 거 적용한다고요. 딱 하나 특이했던 개념, 민법상 임대차 관련해서는 비용상환청권은 소위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도 적용이 되게 된다. 제가 예를 들 때 이런 예를 들었었죠. 시골에 농업용 창고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한 달 동안 수박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때 필요비 또는 유익비가 투입되게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거 하나만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 적용이 되고 주임법, 상임법 모두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요. 일시 사용을 한 임대차를 제가 나머지는 무조건 주임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상임법도 기본 구조는 똑같이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 임대차의 내용 등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 약정을 하지 않게 되면 2년으로 보게 됩니다. 한편 2년 미만의 기간을 임대차 기간을 약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만 2년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 기간,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2년도 주장할 수 있고 1년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선택 옵션이 있고, 대신 임대인은 무조건 2년만
용인을 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29회 때인가 유치찬란하게 한번 출제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답으로 뽑았던 유치찬란했던 지문이에요. 이거 공부 좀 하다 보면 제일 유치한 게 이런 주제가 될 테고요. 자, 묵시의 갱신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종료가 되는 시점 기준으로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아무런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소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해서 다시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가 이렇게 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한편 임차인의 경우 이렇게 묵시의 갱신을 쓸 때 언제든지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해제 의사 표시하게 되면 3개월 후에 어떻다 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상임법에서는 법정 갱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임법에서 임대차 기간은 기본 1년으로 보게 되는데 1년 지나는 시점에서 아무도 서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는 법정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법정 갱신 있을 때 임대인은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고 임차인만 어떻다 해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때 3개월 지나면 어떻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전세권 토지임대차 주임법 상임법 세트로 가야 돼. 그래서 앞에서 이제 66에 61에 X에 3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요. 전세권에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전세권 설정자도 전세권자도 각각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소멸 통고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에 대응해서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하면 역시 얼마 6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토지 임대차에서 이 계약 기간,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6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고 임차인이 해지 의사를 통지하게 되면 1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6일이고요. 자, 지금 주임법, 주임법에서는 묵시의 갱신이라고 하는 거, 상임법에서는 법정 갱신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자, 이때 임차인만 뭐라 할 수 있다? 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어떻다? 그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는 주임법에서 묵시의 갱신, 또 나중에 비슷한 개념으로서 상임법에서 법정 갱신이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임대인은 해제 의사를 통지할 수 없다. 그냥 주임법은 2년, 그다음에 상임법은 1년 동안 임대인은 이걸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요. 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다시 가장 기초가 되는 거 2년이라고 하는 개념 기본 깔아줬었고, 그다음에 묵시의 갱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X에 3 해서 임대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 없고 임차인은 해지 통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3개월 지나면 어떻다?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나중에 전세권, 토지임대차 그리고 주임법까지 세트로 6에 61에 X에 3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이제 임대차의 내용에 관한 주제. 그래서 이제 묵시의 갱신 배제가 되는 게 이기분 차임액을 연체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다? 묵시의 갱신은 배제가 되게 된다. 해서 세입자가 월세를 2번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고?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이때는 묵시의 갱신은 배제가 되게 된다. 그다지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상임법에서는 3기분 차임을 연체했을 때 바로 법정 갱신이 배제가 되게 된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가 지금 대항력, 우선변제고 제일 핵심이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고. 다시요. 우리 앞에서 기본적으로 전세권은 등기를 통해서 성립하게 될 것이고 물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바뀐 사람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의 전개를 삼았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임차권,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고 등기를 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도 발생을 하게 된다. 아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아니했을 때는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데 주임법에서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뭘 안 해줘? 임차권 등기를 절대 안 해줍니다. 뭔지 모르니까 안 해주는 거야. 내용 알면 별것도 아니니까 해줄 수 있는데 집주인들한테 다 주임법 교육을 법 좋은 교육을
시킬 필요도 없고 시키지도 받지도 않을 테고 그래서 관행적으로 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되게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제 법논리로 따지게 되면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대항력 우선 면적을 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 쫓겨나게 바뀌면은 세입자 쫓겨나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는 이 주택이 경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또 호수는 권리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임법이라고 하는 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어떻다? 마치 임차권 등기를 한 것과 유사하게 대항력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가볼까요? 대항력의 발생이라고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전입신고 있게 되면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인도하고 전입신고, 주민등록인데 인도는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간접점유라는 개념도 있고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키만 받으면 당연히 어떻다? 이것은 점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인도는 이루어진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전입신고인데 전입신고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누가 임차인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차인은 빠지고요. 동거 가족만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다 대항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전입신고를 통해서 여기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 공시하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공법이랑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죠. 공법에서 우리가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의 일종이죠. 그래서 학개론할 때도 공부하고 또 이제 2차 과목 부동산 공법할 때도 주택의 종류를 공부하게 되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건 소유자 한 명이어서는 협의의 단독주택, 하숙집 같은 다중주택, 그다음에 다가구주택, 공관등 이게 건축법에서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주택이라는 얘기는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가 한 명이다라는 개념이 돼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세법에서는 원룸이라고 제가 예시를 하게 되는데 다가구주택은요 단독주택이니까 전입신고할 때 집원만 기재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원룸에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게 다가구라고 치고 소유자가 한 명이라고 쳤을 때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 201호, 205호까지 이렇게 한 10채가 있다고 해서 호수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집원만 표시해도. 근데 다 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파트인데 101동 이렇게만 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주택 101동, 101호 이렇게 호수까지 특정을 해야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근데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다세대를 예시를 해요. 다세대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동호수까지 표시를 해야지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전입신고라고 하는 거 행정청이 수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101동 101호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입자로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컴퓨터에다가 전입신고 내용을 입력하면서 101동 102호라고 잘못 입력을 해버린 경우가 발생한다. 그런데 나중에 집주인 바뀌거나 또는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이 세입자가 보호를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서류 내고 받는 순간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잘못 입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세입자는 그대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대신 저당권을 실행하거나 해서 세입자가 없는 줄 알고 들어왔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배상을 누구한테? 지자체한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 되는 사안이다. 해서 이걸 이제 거하게 얘기하면 전입신고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거 행정청이 수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 더 결과적으로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다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중에 이제 우선 변제권하고 좀 문제가 되게 돼요. 좀 이따 설명드릴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일반적인 대항력 발생 요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항력이라는 것은 자연인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게 되면 다음날 0시부터 다 대항력이 발생해서 집주인 바뀌더라도 또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이 사람이 어떻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이게 특수한 경우가 하나 있다는 거죠. 법인이라고 하는 거. 원래 기본 논리 구조가 이 주임법상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자연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게 됩니다. 근데 법인이라고 해서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제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일반 사인의 주택을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자, 임차인으로 선정을 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자연인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만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임차인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자, 전입신고에도 대항력 발생하지 않으면 또 확정일자 너도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토지공사 이런 데, 지방공사 또는 이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이런 사람들이 자, 이 전체 보증금 등을 다 날리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법인, 토지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만약에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인은 토지공사 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특별히 이 법인에 대해서도 다 대항력, 그리고 이 세입자가 나중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 세입자 법인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때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경매 과정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법인에 있어서도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되는데, 항상 논리 구조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존속 요건이다. 해서 자, 뒤에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임차권 등기라는 거,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세입자가 중간에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어떻다? 대항력을 잃어버린다. 집주인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바뀐 집주인한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는, 자, 이게 바뀐 집주인이 꺼져라고 하면 꺼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은 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이전한 경우, 이때는 대항력이 다 상실되지 않는다. 이거랑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동거 가족의 전입신고만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했듯이 동거 가족만 주민등록을 유지하더라도 다 대항력은 유지가 되게 된다. 그럼 이제 단순화시키면은 임차인 또는 동거가족 모두 바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대항력 잃어버리고요. 대항력 잃어버리면 뒤에 확정일자라는 개념도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이게 주임법의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대항력이라는 개념. 자,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 당연히, 자, 보증금 반환 청구. 누구한테? 신차, 임차주택의 양수인, 새로운 집주인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어떻다?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 뭐냐면, 살고 있는 동안에 계속 살 수가 있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 바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는 기존 집주인한테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현실적으로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 원래 이 임차인은 종전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종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라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주임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때 뭐라고요? 바로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 어떻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예외 있습니다. 예외 있는데 큰 쟁점은 되지 않아요. 해서 요렇게, 자, 이게 하나 보셨고, 최우선 변제권 다시 보셔야 돼. 대항력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하고 우선 변제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대항력을 갖추고 계약서에다 확정 일자까지 받게 되면 어떻다?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이 주민등록 등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서 외부에 공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력도 갖고 있고 모두 우선 변제권도 가지고 있다. 임차인이 들어오고 나서 이 주택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병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해요. 그래서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아서 누가 병이 경매 청구를 하게 됩니다. 또는 갑에 대한 채권자가 얘들과 무관하게 경매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경매 매각 대금에서 임차인이 지금 확정일자까지 받게 되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래서 이 매각 대금이 만약에 3억이라고 치고 전세 보증금이 보통 1억이라고 치고 저당권이 3억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게 되면은 이때 누구부터 배당을 받는다? 바로 대항력과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어떻다? 우선 변제권.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우선 변제권의 의미 이해하셔야 돼. 우선 변제권은 자,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주민등록 이전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다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경매 과정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자, 지금 국민은행에서요.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실행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그 임차인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담보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지문 속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 저당권을 설정하고 싶은 사람은요. 이거 알 수 있어요. 누구 임대인의 동의를 받게 되면 임차인이 몇 명인지, 임차인이 언제 들어왔는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다 정보를 조회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줄 때 이 담보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존 선순위 권리자, 등기가 안 된 권리자인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자신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대항력만 갖춘 상태에서, 즉 아직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더라도 아까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어떻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주민등록 이전하면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항력만 있더라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냥 우선 변제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이제 예를 들어야 되냐면 이런 경우에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대항력,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 상태 대항력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을보다 선순위 권리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정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한 상태다. 그럼 이 사람 대항력은 지금 발생했죠? 대항력은 발생했죠? 그 얘기는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을 할 수 있다. 지금 대항력만 발생한 거야. 아직 확정일자는 받지 전이라고. 확정일자를 동사무소가 안 받은 상태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대항력이 발생하면 집주인 바뀌었을 때 바뀐 집주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확정일자가 없게 되면은 확정일자를 받기 전 상태야. 임차인이 깜빡해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만 하고 온 거야. 확정일자가 없게 되면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선순위 권리자 우선 배당을 받겠죠? 그죠? 확정일자가 없으면 얘는 배당을 못 받아요. 아니, 그렇다고.
원래 임차권 등기를 해야지 배당을 받는 거라고. 근데 우리 주민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를 안 해도 주민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계약서에 도장 하나까지 받게 되면은 그 동사무소에 그 데이터를 관리를 하거든요. 언제 확정일자가 들어왔는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배당을 못 받아.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 정의, 나머지 경매가 이루어진 배당을 받는 구조라고. 그런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다 이게 왔냐면,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 변제는 뭐야? 병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우선 변제. 다시, 확정일자를 갖춰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게 되면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자, 다시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게 주택 가격이 한 3억이라 하십시다. 근데 을이라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얼마를 가지고 있다? 채권 3억.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병이라는 임차인이 자, 이 사람이 보증금 1억을 냈다. 그 다음에 갑을병, 자,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대항력 우선 배당을 백날 갖춰 봐봤자 1억은 좀 심하다. 요건 1억은 문제가 소지가 있고, 요거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으로 가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3천만 원. 소액 임차인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면 얘가 전부 배당을 받는 거야.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주택 가격이 3억에 낙찰이 됐다고 섰을 때. 다시,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자, 가난한 사람이 어쩌지 방 하나 전세를 들어선 거야. 보증금 3천에 또는 2천에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전 재산인데 법을 몰라가지고 등기부를 보고 분석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마무시한 저당권 설정이 되는데 거기를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단돈 10원도 배당받지 못하는 문제가 터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임법에서는 자, 주택이든 경매시장 등기 전에 우선 변제권이 아니라 대항력만 갖추게 된 이 소액 임차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선순위 권리자보다 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그 중에서 3,700만 원인가 그래요. 그 얘기는 설령 이 사람이 법을 몰라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아무리 많은 보증금,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최소한 이사갈 비용,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입법 취지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 어떻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의미인데 외울 게 뭐라고요? 대항력 있으면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도 발생한다. 뒤에 확정일자 받은 우선 변제권은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만 있어도 어떻다?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그러면 뒤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원래 주택 매각해서 그 사람 채권도 다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일정 금액까지는 어떻다?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경매천에, 경매시장이 등기 전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 있고 나서 들어오면 안 돼. 대신 이게 있다.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 있겠네요. 이게 2억에 낙찰이 될 거야. 앞으로 한다 하십시다. 을이 저당권자야. 저당권자가 2억의 채권을, 한 3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택이 좀 비싸갖고 어쩌서 3억 대출 받았다고. 근데 낙찰될 금액이 보나마나 2억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돼. 그럼 이 사람 지금 돈 안 갚은 거 자기가 알고 있죠. 을이 경매 신청을, 봐봐요. 을이 경매 신청을 알고 있죠. 을이 경매 신청할 거 알고 있다고 자기 돈 안 갚으니까 갑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가 갑이 병, 정, 무, 기, 뭐 이런 애들, 이모네 아들, 고모네 딸 이런 애들 방 하나마다 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서울이라고 쳤을 때 보증금 3,700, 보증금 3,700, 보증금 3,700, 보증금 3,700 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순위 저당권자는 개작살 나겠죠? 그죠? 선순위 저당권자는 이 주택의 가액이 2억 정도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좋게 2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2억을 빌려줬어. 근데 이제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이 경매 신청을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경매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와우! 경매 신청에 등기 전에 중개사학원 다니면서 배웠거든. 소액이임차에는 주민등록만 이전해도, 대항력만 발생해도 선순위 관리자보다 더 일정한 금액까지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 지역이 서울이고 3,700까지 최우선 변제금이 인정이 된다고 치면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방 4개에다가 고모네 딸, 이모네 딸 이런 식으로 해서 3,700 곱하기 4를 내버린다고. 그럼 저당권자는 개작살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기억하실 주제는 자,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어떻다? 최우선 변제금 인정된다. 그럼 아까 지금 2억짜리라고 치면은 1억 범준에서 4명이 n분의 1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2분의 1이라는 숫자, 요거 하나가 포인트가 된다고. 다시 갑시다, 스토리. 자, 임차인,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선순위 담보물권자, 저당권자보다 일정 금액을 나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만 법을 만들어 두게 되면 집주인이 개 장난을 친다고. 집주인 장난쳐서 방 4개면 4개다 임대차계가 다 체결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 3,700이 최우선 변제금이니까 그렇게 곱하기 4를 해서 실제로 돈을 안 갚아버린다고. 저당권자에게 채무는 지지만 돈을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재산이 전부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최대 얼마? 2분의 1까지만 인정한다. 이렇게 좀 어려운 주제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의 소멸자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얘기들이죠.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대항력 소멸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매 들어가면 어떻다? 경매 들어가면 대항력 소멸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선순위 저당권 실행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민등록을 이전을 했다. 그럼 대항력 발생했죠? 대항력 발생하잖아요. 확정일자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 발생하죠. 자, 우리가 말소 기준관리 계획이 다시 떠올려야 돼. 말소 기준관리. 경매가 진행되면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에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관리. 그러면 뒤에 권리가 뭐가 있든 뭐든 간에 여기서는 뭐가 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관리죠? 을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얘부터 포함해서 다 모두 매각으로 소멸한다. 경우에 따라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다고 쳤을 때 나중에 보증금 다 못 받아도 어떻다고요?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래서 얘가 채권을 다 회수했다고 치고 또는 못했다고 치고 그럼 얘부터 소멸하죠? 그럼 밑에 있는 권리는 뭐라고요? 보증을 돌려받았든 못 받았든 간에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대신 이런 경우는 있겠다. 자, 말소 기준 권리 대항할 수 있는 권리.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밑에 권리가 쭉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야? 병의 저당권. 경매가 치루어지면 이 병의 저당권을 포함해서 병의 저당권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얘기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어떻다? 버틸 수가 있다. 누구한테? 매수인에게. 임차인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인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다시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등 이 중에서 등기된 권리 중에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정해지게 되면 경매가 실행됐을 때 낙찰 받은 사람한테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물론 이제 앞에서 유치권 공부하실 때 유치권은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분묘 기준권 등기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매수인에게 인수가 되게 될 것이고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경우에 임차권은 다 바로 매수인이 세입자를 떠안고서 낙찰을 받게 된다. 이런 취지. 물론 이때 이제 경우의 수가 임차인이 만약에 배당금을 다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근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일부라도. 그러면 어떻다?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충 이해되시려면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그 말소 기준 권리에 관한 개념. 이게 세팅이 되면 이게 되게 민법이 부드러워져요. 경매 얘기할 때 대부분 막히게 되거든요. 다시 자, 이 임차권이란 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만약에 다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임차권만 가지고 있다. 주민등록 이전 안 했다. 그럼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이 을이 갑한테 개인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이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자, 경매에 있으면 어떻다? 선순위 저당권 실행이 있게 되면은 이게 말소 기준 권리 밑에 있는 임차권이기 때문에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라고 하는 거. 자, 혼동은 우리 앞에서 곳곳에서 나왔던 주제죠. 자, 한 사람이 소유권과 임차권을 모두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어떻다? 굳이 뒤에 임차권이라는 개념을 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은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물론 이제 꼴이 있으면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별건 아니고 이 임차 목적물, 임차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경매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다고 그러면 매각등을 완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임차권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가지고 있어? 소유권도 가지고 되죠. 근데 임차권은 당연히 어떻다? 혼동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주제고요. 이제 이어서 검토할 게 바로 우선 변제권. 다시 갑시다. 우리 앞에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집주인 바뀌었을 때 계속해서 그 집에 눌러 살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대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선 변제권은요, 이 대항력, 주민등록 이전한 데다가 아까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인 사무소나 동사무소에 가서 도장까지 받은 거야. 자, 도장을 받았다는 얘기는 걔들이 도장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등록을 한다고. 전산망에다가 언제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주택에 대해서 저당권이라는 것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물어보게 되면 이 문제의 주택의 대항력 또는 이제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 언제 우선 변제권을 취득했는지 또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것까지 얻게 되면 어떻다고요? 이때 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은 뭐라고요? 경매 과정에서 등기된 권리자 중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 경매대금을 우선 변제를 배당금을 우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거 대항력권 외에 대항력권은 인도하고 주민등록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모두 갖추게 되면은 이때 경매 과정에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어떻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기, 아까 대항력하고 같이 가야 되죠. 대항력의 발생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 0시부터 어떻다? 대항력이 발생되게 된다. 이렇게 논의가 됐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지금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요. 지금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이전을 2월 1일 날 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2월 1일 날 있고 두 번째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예를 들어서 자 1월 31일이다 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인도는 바로 이뤄진 것으로 치고요. 그러면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2월 1일 0시부터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2월 1일 0시부터 바로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다시 사안 설명드릴게요. 자, 인도는 이 밑에 있다고 전제를 해볼게요. 사안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자, 여기다 이제 한번 써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어떤 X주택에 대해서 갑이라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친 날은 2월 1일이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은, 자,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날은 얼마? 1월 31일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확정일자는 꼭 동사무소 가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확정일자는 공증인 사무소 가서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1월 31일 날 한 거야. 그리고 공증인 사무소 가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았어. 왜? 1월 31일이 일요일이었나 봐. 동사무소가 문을 안 열어. 그래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을 2월 1일 날 이전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대항력 언제 발생한다고요?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그래서 얼마? 대항력은 2월 2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한다고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 그럼 결과적으로 언제예요? 똑같이 2월 2일 0시가 돼야지 다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뭐 어려워요? 다시 대항력.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이게 하나고요.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날 0시. 모두 갖춘 날이 결국은 2월 1일이잖아요. 2월 1일 다음날이니까 2월 1일 0시부터 다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요. 자, 가십시다. 지금 갑이라고 하는 주택 소유자가 지금 을과 임대차 계약을 2월 1일 날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을은 성격 더럽게 급해가지고 그날 키 받고 그날 가서 뭘 했어요?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우선 변제권 언제 발생하냐고요? 2월 2일 0시. 2월 2일 0시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오후 1시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후 1시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바로 성격 급하게 동사무소 가서 다 했어. 어떻게? 등기부에 저당권이 없는 상태였거든. 그 최선수인 권리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오후 2시에 국민은행에 가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물권은 언제 발생하죠? 물권은 등기한 때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었죠? 아까 전세권은 설정 계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저당권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그 시점에 어떻다? 저당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지금 오후 2시에 미리 다 준비한 거야, 얘는. 며칠 전부터 무한반의 준비를 다 해왔다고. 오후 2시에 약속까지 잡았어. 그리고 그날 등기가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오후 1시 시점에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사람의 주택에 대한 등기부를 떼보니까 저당권이 없어. 깔끔해. 그래서 임차인한테 당신이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등록 이전하게 되면 최선순위 권리자가 된다고 확인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꼭 개공의 말이 100% 틀린 건 아니죠.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당권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집주인이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같은 날 오후 2시나 3시에
은행하고 다 약속을 잡고 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서류 다 교부하고 등등등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문제든 등기법 가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저접효라는 개념이 나오죠. 자, 등기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어떻다? 접수된 것으로 보고 등기가 실행되면 접수한 때부터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2월, 지금 이제 2월 1일 오후 3시에 접수가 저장이 된다고. 컴퓨터 입력, 등기 신청이 입력이 된다고. 그러면 며칠 있다가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하더라도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 등기부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일이 언제로 나온다고요? 2월 1일로 나오게 된다고. 자, 그래서 집주인들이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공인중개 중개사무소에서 봤을 때는 깔끔한 물건이었는데 만약 이 물건의 가액이 예를 들어서 물건의 가액이 3억이다 라고 돼 있고 저당권이 2억 5천을 설정을 한다고 이빨이 땡기는 거야. 이 사람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2억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개털되는 거야. 이 사람은. 누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니까 저당권자가 선순위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간간히 신문지문의 지상에 나타나요. 그럼 사람들이 막 개거품 물고 막 지랄 발광들을 해. 뭐 이렇게 중개사를 때려 죽여야 된다고. 중개사가 작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일이고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집주인이 뭐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뭐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거를 언제 바로 확정일자가 있을 때 뭐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때리기도 지랄이야. 왜? 시간 타이밍이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행정관청에서 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관해서 초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터진다고요. 그죠? 초까지. 초까지 해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한쪽에서는 저당권 준비 서류를 다 해. 대리인 선임해서 은행 가서 해. 그리고 시간 타이밍 재가면서 얘가 동사무소 가는 사이에 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고. 저당권자를 보호할 거냐, 세입자를 보호할 거냐. 근데 사실은 법 체계로만 따지게 되면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인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죠? 집주인이 안 해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법적으로 보면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를 먼저 해가지고 저당권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되게 되면은 그때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된다고요. 선순위 권리자가 되는 문제.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되게 문제가 많이 터져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고. 우선 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기, 대항력 갖추고요. 그 다음에 확정 일자까지 모두 갖춘 날에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되면은 등기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더 경매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치고, 자, 역시 또 동일한 논리였고, 그죠? 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의 본질적인 부분은 그래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대항력도 잃어버리고 모두 확자, 우선 변제권도 소멸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입장에서 주민등록 옮겨가지고 확정일자 받고 안 돌아갈 게 아니야. 임대차 보증금 돌려받기 전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함부로 옮겼다가는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다. 우선 변제권, 대항력 모두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하필 그 경매가 진행되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없기 때문에 아예 보증금을 반환받기 곤란한 사태가 터지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 요건은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해서 경매 과정에서 법원의 판사가 얘기를 해요. 각 채권자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십시오라고 임차인, 세입자한테 알려주게 된다고. 날짜, 마지막 날짜를.
그러면 지금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임차인은 등기부상 권리가 공시가 돼야 안 돼요? 권리가 공시가 안 되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 세입자 있어요 라고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게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도 해야 되고 그래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뭘 해야 된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왜? 등기부에 이 사람의 권리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순위 매겨줘야 돼. 그럼 이런 경우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1순위 권리자입니다. 병이라는 사람이 자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주임법상 임차권이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 한들 나타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알 수가 없다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정의 저당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애들은 따로 이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등기부에 공시가 되니까. 법원에서 배당금을 반환할 때, 배분할 때, 1순위가 을이네, 3순위가 2순위, 여기서 이제 등기부상 보이는 걸로는 2순위가 정이네. 그러니까 순서대로 다 배당을 하면 돼. 보이니까. 근데 얘는 등기부에 안 보인다고. 주임법상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해야 된다고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바로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를 안 하게 되면은 배당을 못 받아요. 물론 이 사람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자, 우선 1순위 배당을 받겠죠? 그 다음에 정 배당 받겠죠? 그러면 나중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던 을이 정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아내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경매 과정에서는 배당을 못 받는다고. 그래서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법원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자, 대지 환가대금 얘기가 가볼까요? 자, 이건 공법에 관한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 자, 우리가 민법에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하고 건물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대변해 봅니다. 물론 우리가 공부할 때 소유권 파트에서 그런 거 하죠. 토지 정착물이라고 해서 수목이나 농작물도 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해당이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긴 했어. 근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 두 개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갑자기 지금 공법에서는 주택이란 말이 나와요. 세법에서도 주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주택은 뭐냐면 토지 플러스 건물을 세트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주거용 건축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용어에 정의할 때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택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주임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는 뭐야? 주택이란 말이 없어요. 민법에서는 주택이란 말이 안 나온다고. 토지나 건축물이란 말은 나올지언정 주택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민법 자체에서는 안 나와요. 주택이란 말은 토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를 세트로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주택이라고 부르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법, 이런 건축법 이런 데 쓰이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가십시다. 우선 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가십시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지금 갑소유의 X 토지에다가 Y 건물, 자, 요걸 세트로 묶어서 부를 때 우리는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르기로 해보겠습니다.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고요? 주택. 자, 그러면 자, Y 건물은 주택입니까? 주택이죠. X 토지는 주택입니까?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Y 건물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경매 청구할 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하겠죠? 그죠? 저당권자는 담보물에 대해서만 경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한다고요. 주거용 건물이 남아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합니다. 토지는 주택의 일부입니까?
토지는 주택의 일부냐고요. 다시 주택은 토지 플러스 주택을 뭐라 부른다? 토지 플러스 건물을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른다고. 그럼 토지도 주택의 일부냐고요. 토지가 주택의 일부냐고요. 어려운 얘기한테 물어본 건 아닌데. 아니, 다시요. 주택의 정의가 뭐냐면은, 주택이 건물, 주거용 건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그럼 토지가 주택의 일부입니까? 건물이 주택의 일부입니까? 다 주택의 일부잖아요. 아니, 토지하고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른다. 근데 경매가 진행된 게 어떤 이유로? 건물만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아, 주택의 일부가 경매가 됐으니까. 하나 더. 토지만 경매가 붙여졌다고요. 그러면 환가대가 매각되면 나오겠죠? 그러면 지금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이 토지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아니, 다 주택이라고요. 건물이든 토지든 주택이라고요. 이걸 세트로 묶어서 부를 때 주택이라고 부른다고. 아니, 이게 약속 용어, 이게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야. 건물하고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주임법에서 주택이라고 정의한다고. 주택 임차인은 땅은 못 밟고 건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당연히 그 주택에 있는 땅도 밟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그죠? 주택의 정의가 토지 플러스 건물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택이라 부른다고. 나중에 세법 보면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분 재산세, 왜 주택분 재산세라는 게 있다고. 그거는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가고 주거용 건물 플러스 토지를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주택의 정의가 토지와 건물을 세트로 부른다고. 근데 주택 전체가 경매가 된 게 아니라 일부가 경매가 됐을 때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도 안 어려워. 공법을 알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토지도 주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토지만 경매가 됐을 때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이제 민법만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자꾸 건물이 주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근거 없이. 그래서 외우시라고.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른다? 주택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대집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 겸유자 각각 행사할 수 있다. 설명 또 드릴게요. 시간 없어도.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우리 전세권을 취득합니다. 전세권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지 전세권 취득하게 되죠? 그죠? 물권이죠? 소유자 바뀌어도 바뀐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전세권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은요,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전세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이게 전세권이죠. 전세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해 보이는데, 이 사람이 좀 찜찜해가지고, 여기다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서에다가, 전세 계약서에다가, 계약서는 똑같아. 전세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고. 그리고 나서 그 계약서의 근거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집주인한테 강력히 요구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다고.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와 또 별개로 이 사람은 그 계약서에 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이전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 저렇게 집주인을 못 믿는 거지. 저렇게 집주인을 못 믿는 거라고요. 그럼 두 개의 권리를 모두 취득할 필요가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취득할 필요가 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예를 들어 볼까요? 이 부동산이 나중에 이 사람이 경매 청구를 합니다. 전세금이 2억이라고. 근데 재수없게 1억 8천에 낙찰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 2천만 원 못 받았죠? 2천만 원 못 받았죠?
전세권은 소멸하는 겁니다. C가 경매 신청을 하면 전체를 받든 못 받든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라고요. 말소 기준 권리와 무관하게 G가 경매 신청을 하면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전세권을 소멸해버린다고. 그럼 꺼져야 되죠? 누가 병이 낙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얘 전세권자는 기어 나가야 돼. 근데 이 사람한테는 비장의무기 뭐가 있어요? 임차권도 가지고 있죠. 우선 변제권.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물건에 있어서는 다른 권리가 없으면 이 임차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임차권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것 같아서는 안 되고 안 하거나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소멸하는 권리가 뭐 있어요? 경매가 진행됐을 때 소멸하는 권리가 뭐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와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했었죠? 여기에서는 이 사람이 전세권하고 우선 변제권,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 즉슨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가 없는 거야. 이 물건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없다고. 사실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세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매 신청한다고 그랬었죠. 경매 신청한다고 그랬잖아요. 경매 신청하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행해지게 돼요. 경매 들어갑니다라고 공시를 해야 돼.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얘를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그러면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었죠? 그죠? 임차권 살아남는다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이 전세권도 가지고 있고 우선 변제권, 임차권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두 개를 갖고 있을 실익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담보 목적물이 전세금을 다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 위에 저당권이 있어버리면 꽝이고 전세권, 임차권 위에 저당권이 있어버리면 말소 기준 권리니까 밑에 다 날아가는 거고 만약에 아까 보는 것처럼 최선순위에 뭐가 있으면 지금 임차권하고 주임법상 임차권하고 전세권을 갖고 있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바로 임차 보증 다 받을 때까지 어떻다. 버틸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거하게 얘기하면 전세권과 임차권을 겸유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각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게 쭉 계속 논의하는 것이 대부분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이 개념이 제일 엑기스예요. 이것만 세팅이 되게 되면은 저당권도, 전세권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모든 얘기가 자유자재로 이 법률 관계를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동시이행의 관계,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한 양수인, 매수인이죠? 매수인,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도를 하지 않게 되면 보증금 받을 수 없다. 따로 외우는 거 아니죠? 우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인되는 건 네 가지만 기억하셨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담보가 등기의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예,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었더라? 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와 임차 보증금 반환 의무, 바로 설명드릴 주제죠. 그리고 마지막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의무, 이렇게 네 가지는 어떻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그럼 네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목적물은 누구한테? 낙찰받은 사람한테 토해내야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의 관계. 이제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항력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셨어요. 자, 근데 이미 본 것처럼 대항력 우선 변제권에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존속 요건이기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해서 어떻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큰일 날 일이다.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도 잃어버리고 같이 이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도 잃어버린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인이고 이 사람이
지금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이때 이제 법원에서 배당 요구를 하라고 연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지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에 따라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배당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경매가 다 진행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고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이유로 이 세입자가 딴 데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나가게 되는 순간 아사리판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임차권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이건 자 집주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법원의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임차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임차인은 법원에 대해서 여기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확정일자 이런 데이터 계약서 다 첨부해가지고 전입신고한 데이터 다 첨부해가지고 내가 지금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다 잃어버리니까 당신들이 집주인은 지금 이제 와서 임차권 등기해봤자 의미도 없어. 다 중간에 저당권이 막 들어왔으니까. 이제 와서 임차권 등기를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집주인이 굳이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해준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사도 못 가고 난리가 나. 주민등록을 옮길 수 없으니까 옮길 필요가 있을 때 그때 뭘 한다고요? 법원에 대해서 그 주택 소지권을 지방법원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이루어지게 될 테고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다? 이제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어떻다? 자신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주택 임차권 등기가 맞춰지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취득한다. 근데 이건 별 의미 없죠. 이미 취득했던 걸 유지하는 게 이슈가 되죠. 만약에 그동안 우선 변제권 대항력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이거 했을 때 이제 와서 이걸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이건 쟁점 안 되고 자, 주택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 상실되지 않는다. 요구하려고 자,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임차권 등기를 법원에 촉탁을 해서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다고 쳤을 때 자, 지금 여기서 사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하예요. 갑소유의 X주택을 보니까 법원에 의해서 자, 지금 앞에 뭐 저당권 등기 있을 테고 뭐 쭉 있을 거야. 그리고 주택 임차권 등기가 실행이 됐다. 그러면 이 등기부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죠. 지금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세입자가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잃어버릴 걸 우려해서 법원에 요청해서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 줘버리면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도 안 줘 등등등 못 주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 임차권 등기를 했다. 이런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 세입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 세입자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정신병자입니다. 미친놈이라고요. 지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줘서 그러면 경매도 이루어지고 등등등 상태가 심각하다고. 근데 여기에 세를 들어서 하는 것은 어떻다? 전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정신병자라고. 그런데 인천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서 법을 모르는 뭐 중개사도 무식하기 마찬가지지만은 그보다 더 법을 훨씬 더 모르는 일반인을 상대로 그게 특히 문제가 되게 장애 가지고 있던 분이라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인천 2,700인가 그랬어요. 소액 임차인. 아까 소액 임차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항력만 갖추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라고 했었죠? 아까 대항력만 있어도 선순위 담보 물권자보다도 최우선 변제권 인정된다. 그 당시 아마 인천 2,800이 2,700이었어요. 그래서 이 중개사가 뭔 짓을 했냐면 이 세입자한테 이 주택 임대차 보호를 설명을 해주겠다. 이게 소액 임차인이 되게 되면 이 경매 진행 중이었거든. 경매 진행 중이었던 그런 물건이었는데 경매가 오늘 되네 만에 이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소액 임차인이 되게 되면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 들어오게 되면 어떻다?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확인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이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2,700 전 재산을 다 몰빵을 해가지고 중개업자한테 중개부서 얼마를 지급하면서 원래 이 보증금이 8,000이가 했던 그런 집이었다고. 근데 저희가 공인중개사가 개뻥을 친 거야. 이게 지금 최선순위 권리자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가시라. 한 8개월 정도 살 수 있다. 경매 진행 과정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개뻥을 쳐가지고 이분이 들어갔다가 결국 자살했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공인중개사 등 한번 모아서 훈계하는 그런 교육이 예방교육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는데 하여튼 여기서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두 가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제2의 임차인은 어떻다? 아무런 권리도 없다.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 빈집에 들어간 이 사람은 절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절대 이걸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 있었죠? 임대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하고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두 개 비교했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이고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가 어떻다? 후이행 의무. 아까 우리 설명 뒤지게 했잖아요. 동시이행의 항변권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그래서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어찌어찌 보증금을 구했어. 그래서 자,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전 세입자한테 전화질을 해갖고, 야, 지금 보증금 통장 보낼 테니까 빨리 등기 말소, 이씨.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세입자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너님 먼저 통장에 입금을 하세요. 그럼 내가 봐서 등기를 말소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라고요. 집주인이 지금 채무자잖아요. 자신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터졌다. 그 다음에 이제 잡단 얘기로서 이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에 드는 비용, 신청한 사람이 일단 내겠죠. 당연히 임대인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 임대인 잘못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 이제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한번 지문들은 다음 순환 때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